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하고 가장 뒤에서 뒷담화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100년은 걸려야지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제가 짚어봐 드릴게요. 1947년도에 조지 마샬 미 국무부 장관이 하버드 대학 입학식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 경제가 부활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필요한 연구의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 입학식 때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기여를 해요. 그게 마샬 플랜이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있는 펀드 이름은 마샬 펀드예요. 그래서 마샬 펀드에서 마샬 플랜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샬 플랜을 가지고 잘 아시는 베를린 사태 문제도 해결을 하고 유럽이 성장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출발이 된 게 CEC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럽 경제 부흥 개발 기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72년도가 되어서 35년이죠.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을 방문해요. 졸업식 때 기념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독일은 마샬 플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전한 쓰레기더미 위에서 부흥을 했다. 라인강 기적을 일으켰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독일 서독 국민들이 이 하버드 대학에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약 9,600만 달러 정도 되는 장학금을 기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역사적 사실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목표는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하나의 정치 형태고요.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헌법에 적혀 있어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에요.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행복할 걸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행복이겠죠.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통일을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젊은 세대분들은 통일 그거 굳이 할 필요 있어. 왜? 시간 걸리고 돈 많이 들고 늘 다툼이 있고 합의가 안 되고 한데 그거 굳이 통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국가 체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연금 또는 출산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미래의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버거운데 통일까지 되면 그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해? 싫어. 그러니까 통일 필요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헌법적 가치에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의 경우에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패전을 했어요. 그 다음 다시 경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아데나워 총리가 무엇을 가장 고민했을까요? 경제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독일에게 가장 적이 될까요? 구소련일까? 동유럽 국가일까? 누구일까 도대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국과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다시 경제를 일으켜서 재무장을 해서 유럽에 또 편집 풍파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일본을 제국주의라고 부르듯이 영국과 프랑스는 늘 독일을 견제를 했죠. 그래서 아데나워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독일은 공업국가로 다시 승리하지 않겠다. 재건하지 않겠다. 농업국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농업국가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사실 서독이 부흥하는 데는 마샬 플랜의 도움도 있었고 아데나워 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재건의 프로그램을 농업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었고 그 이유는 뭘까? 결국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함이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하고 가장 뒤에서 소위 말하면 뒷담화를 치고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일본, 미국 이 정도라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일정의 이권을 행사하려고 들겠지만 우리 뒤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국가적 신뢰를 가져가야 되느냐? 얘들한테, 미국과 일본한테. 독일이 했던 거를 답습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이 추구했던 오히려 우방 국가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 해도 일본을 침략할 일이 없고 미국과 등질 일이 없고 오히려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년, 20년 동안 축적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제 관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경제협력과 정치협력과 외교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겉으로 그것이 안보적인 무기 공급과 무기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언론이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통일이라고 하는 아니면 먼 미래의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의 발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핵심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첫째, 미국은 글로벌 산업의 표준과 룰 세팅을 하는 국가예요. 중국이 아무리 부상을 했다지만 아직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룰 세팅과 표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 표준화가 중요하냐? 옛날에 소니가 베타 방식이라고 녹음 테이프를 작게 만들어서 한번 공급한 적이 있어요. VHS 시스템이 유행할 때. 근데 VH 시스템이 결국은 승리를 하고 베타는 없어져 버렸어요. 소니가 실패한 사례 몇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표준화를 미국이 가져갔을 때 세계의 산업의 생태계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표준화 전략을 가져가는 데는 이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또 일본은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패키징, 제작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패키징과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일본이 강해요. 우리는 제조가 강하죠.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이 반도체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에서 강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신뢰성이 없는 국가에게, 반도체가 무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럼 이런 무기 같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갖다 파는데 신뢰가 없는 국가에게 내가 무기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자주포가 아주 신형 무기다, 최첨단 무기다, 이거를 아무 나라나 팔고 싶다고 해서, 사고 싶다고 해서 저들 전해줄까요? 그 안에 있는 아주 기밀 사항을 빼고? 안 되잖아요. 미국도 우리한테 전투기를 팔 때 중요한 부품은 빼버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얻어낼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미일 공조 체제는 멀리 놓고 보면 이거는 머스트다. 이거는 상당히 그 필요 조건까지는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이다 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뭐 이분을 만났건, 미국에서 뭐 하룻밤 그냥 캠핑을 하든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서 뭐 술을 마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서 미래를 향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샌드위치 표현도 많이 하세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송에 패널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스스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성인자로 있는 부분을 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절대 우리가 뭐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5,00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 뭐 3,000번의 침공을 받았는데도 살아남았다, 뭐 어쨌든 그런 역사의 중요성, DNA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국이 필요한 자원, 석유 자원의 공급로는 서쪽으로 나가죠. 물론 내몽골 북쪽 쪽에 큰 유경이, 대경유전이라고 유정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어쨌든 석유 공급 루트가 중앙아시아로 나가야 돼요. 그럼 칸 제국들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있나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중국을 옛날에 여행하실 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해서 뭐 보여주고 하여튼 뭐 먹여주고 다 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도 아프리카 정상들 회담이 곧 있잖아요. 6월 달인가요? 아마 8일부터 며칠간, 제가 있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아프리카 정상들 모여서 회담을 해요. 자, 국가가 정상들을 불러 모아서 회담을 하고 미팅을 하는 거를 조각조각으로 보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먼저 우리나라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중요한가 보시면,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중국하고 부딪혀요. 남중국해하고도 부딪혀요. 한반도 위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을 2방이나 두들겨 맞았던 일본으로서는 핵이 날아가면 늘 긴장을 해요. 공포스럽죠. 정우군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또는 저기 가상적이 있어요. 또 동쪽으로 가다 보면 북해도의 사할린섬 밑에 4개 섬이 러시아에게 뺏겼기 때문에 여기에도 국경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해관계는 중국, 한반도, 러시아의 3개국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라인은 북한밖에는 없잖아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무너지면 태평양 축선이 무너지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양을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우회해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한 국가가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목적에 연계된 게 아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구슬들이 있는데 그 구슬들을 꿰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을 그 현상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큰 그림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정치학자나 기자분들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칸 제국들을 모여서 왜 정상회담을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의 외교죠. 원활한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이란도 평화협정을 중재를 하고, 사우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또 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죠. 또 하나는 중국이 가장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벌려지면, 지금 중국이 연합국가 체제가 아니잖아요. 공산당 집권 단일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만주 지역이라든지 안남 쪽, 베트남 쪽, 남쪽 지역이란 서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민족과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혼합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자기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져가기에 편리한 방식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 공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칸 제국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나서고 있는 저런 자국 나름대로의 동맹 외교를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이죠. 자본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미국이 경험을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 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니까 안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반전운동도 하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중국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비동맹 외교에 관심을 갖는다, 아프리카 동맹 외교를 관심을 갖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불러 모은다, 자기 나름대로의 1대1로의 대정책을 놓고 작은 미시적인 정책들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 저는 회의적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왜 회의적이냐? 첫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졸부근성이 너무 강하다. 세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는 신뢰 관계이지 돈이 먼저 나서는,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돈이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냉전 체제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 국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목적이 글로벌 패권을 지기 위해서든 뭔지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원을 했고, 서독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원을 했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원을 해봤고, 여러 가지 국가들을 지원해 본 결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는 중국과는 약간 다르더라.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인 교훈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가? 아니면 해봐야 되느냐? 해봐야 되죠. 시간이 걸리겠죠? 많이 깨지겠죠? 배신도 당하겠죠? 그 시간을 중국이 어느 정도 감내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중국의 문제예요. 중국의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앞으로 동북공정도 세게 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고, 인도와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강화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전략들이 한 100년은 걸려야지 하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왜? 미국이란 나라도 그랬으니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이유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민족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 식민 지배하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덮어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자, 뭐 독도를 주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1960년 이후에 산업 부흥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받아들인 시스템은 미국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런 소위 말하면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아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해관계에 맞다. 두 번째, 안보적 측면에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저는 늘 말하거든요. 도감청 시설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증거대라고요? 옛날에 1983년인가요? 칼이 감차카 반도에서 피격받았을 때 일본은 다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종사하고 통화 내용을. 왜 그럴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그 국경 라인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경 라인보다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일본한테 우리가 더 얻어내야죠.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보상금 문제만 논의한다는 거는, 우리가 1억을 받아낼 게 있는데 100만 원만 받아내면 나는 만족해 하는 소리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은 비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국민들이. 제가 앞에서도 노마드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 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열등의식이고 자기 소멸적
발언인지를 좀 국민들이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꾸 그렇게 끼어있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계에 나가서 저도 유학을 해서 우리 교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각자를 놓고 보면 두뇌도 명석하고요. 반에 가서 수학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암산으로 머리를 대충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럼 미국 선생님들이 놀래요. 놀라는 정도는 뭐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웃으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를 이뤄내야죠. 이뤄낼 생각을 해야지 남 옆에서 치여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니 전셋집에 살고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나는 전세 살다가 죽을 거야, 월세 살다 죽을 거야, 전전긍긍하다가 노숙자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 꿈을 가지고 그게 꿈입니까? 그거는 좌절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 국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런 직감과 비전을 가지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증거 있죠.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얻어냈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작전권을 미국 밑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최민식 장군이 들어가서 작전권 따로 독립시켜버렸단 말이죠. 무기 다 받아냈거든요. M1 소총 들고 들어갔다가 M16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미군과 똑같은 장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샌드위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시청 여러분들에게 경제 단판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 불러서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미래를 보시라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2060년 정도가 되면 인구 구조가 이런 역삼각형이 되는데 지금의 20대들이 60이 된단 말이에요. 2060년대가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것인가. 그래 놓고 애 낳아라 1억 줄게 2억 줄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는, 한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미래를 보지 않고 펼쳐왔길래 애를 놓으면 돈 1억 2억을 준다는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이지 그런 역량이 안 되면 포기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일 외교 관계도 그렇고 우리 정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긍정적이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해요.